안녕하세요. 사실과 자유 이승만TV의 주익종입니다. 오늘 인물 이야기를 해보겠고요. 임문환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해보겠고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제목을 한 식민지 소년의 고학 분투기 이렇게 잡았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바로 이분이고요. 1907년생이고 1993년에 돌아갔습니다. 향년 86세로 일기를 마쳤고요. 관료입니다. 이승만 정부의 상공부, 보건부 차관, 농림부 장관 이런 직위에 있었고요. 무역협회장 등 경제인으로서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제하에서는 군수와 서기관을 거쳤고요.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 친일인물로 올라 있습니다. 젊은 날에 군수가 됐을 텐데 어떻게 됐느냐? 동경제국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했어요. 만약 이분이 유족한 환경에서 공부만 했다고 하면은 부잣집에서 머리도 좋게 태어나서 일자에서 출세의 길을 달렸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에요. 순전히 고학으로 일본에서 도쿄 제국대학까지 마친 인물이고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한 식민지 소년의 고학 분투기라고 붙였습니다. 이 사진은 1950년대에 무역협회 회장을 할 때 사진으로 추정이 되고요. 나이는 한 40대의 한창 때 모습입니다. 인상이 어떤가요? 우선은 단정하고 맑고 그리고 명석한 인상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출생 이후 일본에서 고등문관 시험에 합격하기까지의 이 임문환 씨의 인생 역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임문환 씨는 1907년 충남 금산읍 출생입니다. 둘째, 차남으로 태어났고요. 그 뒤로도 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집안 자체는 원래 양반가였다고 하는데 몰락 양반이죠. 특히 이 임문환 씨의 아버지는 낚시로 소일을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거의 돌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세가 아주 쇠퇴해서 1921년에 춘군기, 이 임문환 씨가 만 14살 되던 무렵에 춘군기에는 집에 두 동생이 남의 집에 문전걸식을 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임문환은 충남 금산에서 4년제 초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일제 초기에는 4년제 초등학교가 상당히 많았다가 나중에 다 6년제로 전환이 되거든요. 나중에 도쿄 제국대학까지 진학하는 것을 보면 어렸을 때 공부를 대단히 잘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해요. 성적은 한 중간 정도. 1학년 때는 60명 중에 32등이었고요. 그런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이 중도 퇴학을 합니다. 그래서 4학년 때는 30명밖에 안 됐고 그 중에 18등을 했다고 해요. 시골에서 중간 정도의 성적이니까 어린 시절에는 뛰어난 모습을 보인 건 아니었죠. 4년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분의 회고록에는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집안의 생계를 위해서 본인이 닭을 길렀다는 얘기를 한 바 있는데요. 아버지가 생계를 돌보지 않는 가정에서 그래도 가족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이것저것 많은 일을 하지 않았을까 추정이 됩니다. 시골에서도 부잣집 학생들은 서울이나 일본으로 유학을 간 경우들이 꽤 있었고 이들이 방학 때가 되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계몽 차원에서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극 공연 같은 것을 했다고 합니다. 임문환은 그때 고학생이 이야기를 남은 신파 연극을 보고서 일본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고요. 그런데 집에서는 전혀 유학 경비를 대줄 형편이 안 되니까 금산 읍내의 유지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50전, 1원, 2원 이렇게 돈을 모금을 해서 약 30여 원을 모아서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30여 원이면 지금으로 치면 한 300여만 원 정도 되는 돈이죠. 바로 그때가 1923년 8월입니다. 처음에는 도쿄로 가려고 도쿄까지의 기차표를 사서 조선을 떠났습니다. 당시 일본으로 가는 여정은 대체로 경부선을 타고 부산까지 가서 관부 연락선을 타고 시모노세키까지 가죠. 그리고 거기서 기차를 타고 도쿄까지 가는 건데 임문환은 교토에 살고 있는 동양 선배를 만나려고 교토에서 중간에 하차를 합니다. 그 선배가 살고 있는 하숙집에 가서 며칠 묵게 됐는데 그때 마침 도쿄에서는 관동 대진제,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교토에 일단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견직물의 표백을 하는 이마무라 정련소라는 곳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전라남도 해남 출신의 이우식이라는 사람이 직공으로 일하고 있었고 그 사람의 소개를 받아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조선에서 아무런 숙련 기술도 없는 소년이 와서 일한다고 하면은 공장에선 숙식을 제공해 주는 대신에 그닥 급여를 주질 않습니다. 월급은 1엔 50전에 불과했다고 해요. 지금으로 치면 한 15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당시 우동 한 그릇이 5전이었다고 하는데 우동 30그릇에 해당되는 돈에 불과합니다. 입문안으로서는 우선은 숙식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 조건을 받아들였고요. 이 공장에서 온갖 일을 하게 되는데 아침에 가장 먼저 일어나서 보일러에 불을 켜고 그 다음에 아침을 먹고 이 공장이 견직물의 연조 표백을 하는 공장이기 때문에 견직물 공장에서 견직물을 받아다가 이 공장에서 표백해서 다시 납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무사원과 함께 표백된 제품을 거래처마다 배달을 하고 또 새로 표백할 제품들을 받아오는 그 일을 합니다. 거래처가 한 20곳 정도 됐다고 하는데 들어와서는 점심을 먹고 오후에 여러 가지 잡일을 하고 또 저녁을 먹고 또 계속 잡일을 해요. 하루에 한 17시간 노동을 했다고 하고요. 휴일은 한 달에 단 하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요일도 없이 노동을 하는 거죠. 돈은 거의 안 쓰는데 한 달에 한 번 있는 휴일에 10전짜리 삼류영화관에서 영화를 본다고 해요. 지금으로 치면 한 10,000원 정도 돈을 내고 영화를 한 편 보는 거고요. 그러면 월급 1엔 50전 중에서 1엔 40전이 남는 거죠. 저축하는 겁니다. 여기에 약간의 과외 수입이 생기는데 다른 직원의 이 공장 내 연회사를 눈 감아주는 대가로 약간의 특별 수입을 얻게 됐는데 그때마다 그걸 다 저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구한 날 하루에 17시간씩 노동하면서 지낼 수는 없잖아요. 일본에 온 목적은 어디까지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온 거니까 이것을 그만두고 공부를 할 계획이다 라고 이 공장주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공장주는 너는 2년 계약으로 여기를 왔는데 네가 중간에 그만두면 계약 위반이다 하면서 그만두지 못하도록 위협을 했습니다. 이에 이를 태만이하는 사보타지 전술을 써서 8개월 만인 1924년 5월에 해고당합니다. 어쨌든 그 공장에서 나오게 됐고요. 이때는 애초에 일본으로 떠날 때 가지고 온 30엔쯤의 돈에서 여행 경비로 쓴 15엔을 제외하고 원래 15엔쯤이 있었고 여기에 다시 15엔 이상을 저축을 해서 30엔 넘는 돈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공장에서 나와서 고학을 할 수 있는 일로 택한 것이 신문 배달부였습니다. 그래서 한 신문 배달소에 취직했는데 불과 며칠 만에 배탈이 나서 신문을 돌리질 못했고요. 그것 때문에 해고당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여기 고학의 조건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인문학과 같은 소년이 고학을 하려면 생활비와 학비를 벌어야 되고요. 근로시간이 너무 많아도 안 됩니다. 그 전에 일했던 표백공장처럼 17시간씩 이렇게 일을 해서는 안 돼요. 한 8시간으로 줄여야 됩니다. 나머지 시간 중에서 수면과 식사 등에 쓸 시간을 제외하고 한 8시간 정도를 학업에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크게 3분이 되는 거죠. 수면, 식사 등에 쓸 시간, 돈벌이에 쓸 시간, 학업에 쓸 시간 이런 것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처음에 학비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생활비를 최우선으로 줄여야 되겠죠. 이를 위해서 인문화는 교토의 동부에 있는 우리로 치면은 백정마을과 같은 그런 특수부락 인근에 아주 값이 싼 방을 구했고요. 이 특수부락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물품값이 대단히 싸대요. 거기서 기초적인 생활 필수품들을 구했습니다. 밥도 하루에 한 번 해서 아침 저녁만 먹습니다. 맨밥에 닭광 2쪽씩 먹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악조건의 식생활이 되겠습니다. 밥을 한 냄비에 당시 도금 기술 이런 게 안 좋을 때니까 아침에 밥을 하고 나서 저녁 때쯤 먹을 때가 되면 밥 밑에 뭔가 녹이 묻어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밥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다 먹을 수밖에 없었고 이분이 나중에 노년이 됐을 때 다른 신체기관은 다 멀쩡한데 소화기 계통은 별로 좋지 않았다. 아마 이게 초기 고학 시절에 냄비의 녹을 많이 먹은 때문이 아닐까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생활비와 학비를 판달해 20엔 내지 30엔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근로시간은 많지 않은 그 일을 찾은 것이 인력거 차부고 그 다음에 우유 배달입니다. 당시 교토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차를 타고 다녔고 전차가 다니지 않는 시간에 술손님이라든가 유흥업소의 여자 종업원 이런 사람들이 인력거를 타고 다녔는데 이 새벽에 인력거 차부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력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력거를 빌리는데 하루에 30전이 들고요. 인력거에 또 불을 켜고 다녀야 돼요. 하루에 양초값 6전이 필요하고 또 인력거를 끌면서 계속 노동을 하니까 중간에 배가 고파지죠. 우동을 한 그릇 사 먹어야 되고 하루에 5전이 들어갑니다. 즉 하루에 들어가는 비용이 41전이에요. 인력거를 끌고 손님으로부터 받는 수입으로 이 41전을 제하고 나서 남은 게 자기의 순소득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인력거 차부 생활을 통해서 한 달에 10엔 이상은 벌게 됐습니다. 그런데 10엔만 벌어가지고는 안 돼요. 생활비만 해도 최소한 한 15엔 정도 들기 때문에 거기에 학비까지 감안하면은 최소한 20엔 이상, 거의 30엔 가까이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착안한 것이 우유 배달인데요. 우유 배달을 위해서는 자전거가 필요해요. 교토 외곽에 있는 목장까지 가서 목장주로부터 우유를 받아서 교토 시내에 사는 사람들에게 배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를 한 대 구입을 했는데 이건 뭐 계속 나가는 비용은 아니죠. 목장에서 우유 한 병을 받아오는 값이 5전입니다. 보통은 우유 배달을 할 때 한 병에 10전씩 받았다고 해요. 소년 임문환이 생각하기를 자기가 10전을 받겠다 그러면 손님들이 안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싸게 한 병에 8전만 받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한 병당 3전이 남죠. 한 20곳의 고객을 확보하면 하루에 60전이 남게 되고 이걸 30일 동안 배달하면 한 달에 18엔이 남는다고 하는 겁니다. 합치면은 거의 30엔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고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병행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고학을 위한 두 가지 직업을 잘 골랐는데요. 이제는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일본에 간 지 근 1년 만인 1924년 9월에 우리로 치면 사설학원에 해당되는 예비학교에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편입을 목표로 중학교 1학년 과정에 국어와 대수, 영어 과목 공부를 합니다. 이 예비학교에서 6개월 동안 공부를 했다고 하고요. 아주 빡빡한 시간표로 생활을 했습니다. 일과 시간표인데요. 오전 6시부터 7시 반까지는 우유 배달을 하고 7시 반에서 8시 반까지는 아침 먹고 아침 공부를 잠깐 합니다. 그리고 8시 반부터 오후 3시 반까지는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요. 3시 반부터 4시 반까지는 숙소에 돌아와서 밥을 하고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4시 반부터 7시까지는 자습을 하고 7시부터 12시까지는 잡니다. 5시간 정도밖에 못 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6시간 동안 인력거 차부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우유 배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거 차부를 마치고 바로 자전거를 타고 우유를 받아와서는 그걸 배달하는 거죠. 이렇게 1924년 9월부터 한 6개월 동안 인력거 차부와 우유 배달 그리고 예비학교에서의 공부 이걸 병행을 했고 1925년 3월에 교토의 도시샤 중학교 편입시험을 봅니다. 2학년에서는 유일하게 합격했다고 하고요.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 교복이라든가 모자라든가 구두 이런 걸 다 또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숙사에서 졸업생들이 버리고 간 교복이라든가 모자, 구두 이런 걸 얻어서 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인력거 차부와 우유 배달을 통해서 생활비는 마련할 수 있었는데 초기에는 수업료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수업료 미납자 하고서 학교에 공고가 붙게 돼요. 수업료를 내야만 학교에 계속 등교해서 수업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광구라고 하는 한국인 선배 유학생으로부터 도움을 얻습니다. 인문학의 고학생활에서는 고비고비에서마다 도와주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요. 그걸 인문학은 사막의 은인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문학은 그 1년을 마친 다음에 3학년부터는 특대생, 특별 대우학생으로 선발됩니다. 고학을 하고 있다는 어려운 사정이 알려져서 학교에서 수업료를 면제해 주는 거죠. 그리고 거처도 제공해 줍니다. 교내에 독전료라고 하는 특별 기숙사가 있는데 그 기숙사에 입주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방세 부담도 없어졌습니다. 이 도시샤 중학 3학년부터는
고학 조건이 개선이 되는데 좀 전에 3학년 돼서 특대생으로서 수업료가 면제됐다는 말씀 드렸어요. 학교에 변소가 한 10군데 정도 있는데 이 변소를 청소하면 한 달에 10엔을 주겠다 하고 학교 측에서 제안한 겁니다. 당연히 이걸 하죠. 이때 학교 변소는 물론 수세식 변소가 아니라 분뇨가 밑에 있는 이른바 푸세식 변소가 되겠습니다. 인력거 차부 일을 이제 그만두게 되고요. 우유 배달은 계속했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하루의 근로시간이 그 전에 7.5시간이던 것이 변소 청소 2시간, 우유 배달 1시간 반 해서 3시간 반으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4학년, 5학년 올라가서도 특대생으로 수업료는 계속 면제받게 되고 4학년 때 만난 담임선생이 이 인문안의 처지를 잘 이해해서 한 교토대 의과대학 교수의 집 정원관리 그리고 실내 청소 이 일을 소개를 해줍니다. 그 집에 입주를 해서 정원관리하고 실내 청소를 해주면 한 달에 10엔을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는 우유 배달마저도 그만둡니다. 근로시간이 더 줄었어요. 2시간, 기껏해야 3시간 뭐 이런 정도로. 그리고 5학년이 돼서는 역시 담임선생의 소개로 입주 가정교사를 하게 되는데요. 숙식이 제공되고 한 달에 10엔의 보수를 받게 됐습니다. 몇 시간씩 가르치는 건 아니죠. 자기 공부를 하면서 옆에 공부하는 아이를 조금씩 봐주면 되는 거니까요. 근로시간은 더 줄어든 거죠. 이렇게 근로시간이 계속 줄어들므로써 학업에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게 되니까 성적이 계속 올라갔다고 합니다. 3학년 때도 학업 성적이 올라갔고 4학년 때는 수석을 하게 됐고요. 5학년 때도 이 수석을 유지를 했습니다. 이 도시샤 중학교의 수석 졸업생으로서 장차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할 생각으로 제국대학에 진학하겠다. 그리고 제국대학을 진학하려면 고등학교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합니다. 네, 일본의 고등교육 체계인데요. 중등학교로 남학생은 중학교, 여학생은 고등여학교입니다. 5년제고요. 지금 우리로 치면 중학교, 고등학교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등학교가 별도로 있어요. 3년. 이 고등학교를 일본에서는 이제 구제고등학교라고 부릅니다. 이 고등학교는 사실상 대학하고 같아요. 대학이라든가 고등공업학교, 고등상업학교, 또 전문학교 이런 고등교육기관과 같습니다. 이 고등학교를 마치면 제국대학에 입학을 하게 돼요. 제국대학은 3년이고요. 제국대학은 일반 사립대학보다는 더 격이 높은 학교가 되겠습니다. 인문화는 이 도시사 중학교를 수석으로 마치면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데 당시 일본에는 주요 도시마다 한 개씩 해서 모두 15개의 고등학교가 있었고요. 그 중에 오카야마에 있는 제6고등학교에 진학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것이 오카야마 제6고등학교의 모습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물론 이 학교가 없어졌습니다. 이거는 오카야마 제6고등학교의 정문 모습이라고 해요. 이 오카야마 고등학교에서는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2학년 선배 중에 공부 잘하는 학생 2명과 1학년 학생 6명을 한 방에 넣는 겁니다. 선배들의 지도를 받게 하는 것이고요. 한 반에 40명씩 6개 학급 체제였고요. 그런데 오카야마라고 하는 새로운 지역으로 갔고 거기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만은 기숙사비와 등록금을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숙사에서는 아침과 저녁을 주고 도합 한 달에 8엔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토에서처럼 우유 배달을 했습니다. 교토에서 정원 관리와 실내 청소 일을 해줬던 그 교수집의 부인이 자신이 알고 있는 오카야마의 지인들에게 이 입문환으로부터 우유를 배달받도록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입문환은 당시 제6고생 중에서는 유일하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우유 배달을 나갔고요. 또 그를 위해서 기숙사 현관에 자전거를 놓아두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역시 등록금을 마련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어요. 입문환이 등록금을 못 내고 있으니까 학교의 담당 교수가 불러서 상담을 합니다. 1년 등록금이 60엔인데 그걸 개인적으로 빌려줍니다. 너 나중에 갚아라 하고서. 입문환은 방학 2달 동안 목장에서 일을 하면서 이 60엔을 벌어서 그 빌린 돈을 갚았고요. 2학년 올라가서는 또 특대생이 돼서 등록금을 면제받았습니다. 아울러 과외교사 자리를 소개받았는데요. 과외도 1인 과외가 있고 여러 명 하는 그룹 과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도해달라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이 학생들을 한데 모아서 그룹과의 지도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오히려 돈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유 자금을 고향집에 송금하기까지도 했다고 해요. 우유 배달은 더 이상 하지 않게 됐고요. 이 제6고등학교에서 학교 성적은 1학년 때는 중간 정도였는데 졸업할 때는 문과 감류, 영어반인데 80명 중에서 수석을 했습니다. 고등학교의 성적이 이렇게 좋으니까 1932년에 동경제국대학 법학부 입학시험을 봐서 합격했고요. 그래서 32년 4월부터 대학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시 도쿄로 갔잖아요. 또 새로 고학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이때도 역시 사막의 은인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고학 과정에서 필요한 일들이 하나하나 해결이 되는 건데요. 먼저 집입니다. 교토에서 정원 관리 및 실내 청소 일을 했던 일본인 교수 부인이 도쿄에 사는 자기 친척집을 소개를 해줬습니다. 이 집은 신혼부부 집이었다고 하는데, 신혼부부면 보통 남을 들이기를 꺼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신의 친척 어른이 꼭 돌봐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이 입문안을 받아들여서 그 집에서 살게 해주었고요. 공짜로 살 수는 없고 숙식비를 내야 되는데, 도쿄에서는 그 전에 교토에서 했던 인력거 차부라든가 우유 배달 이런 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의 공제부라는 곳에 부탁을 해보니까 일본의 좌파 성향 출판사로서 이와나미 서점이라고 있습니다. 이와나미 서점의 사장 이와나미 다케오를 소개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 입문안을 좋게 보고 오후 5시부터 9시까지만 일을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녁을 주고, 그러면서도 월급은 아주 넉넉하게 23엔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돈으로 숙식비를 내고 또 자기 용돈을 쓸 수 있는 거죠. 역시 등록금을 해결해야 되는데, 등록금 80엔은 중학대의 담임선생이 한 사장을 소개를 해줍니다. 다무라 상해의 다무라 신기찌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를 해줬고요. 이 사람이 처음 만난 자리에서 100엔, 지금으로 치면 한 1000만 원 되는 돈을 줍니다. 등록금 80엔, 한 800만 원 되는 등록금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학년, 3학년, 2개년도에 걸쳐서는 10명의 특대생 중 1명으로 뽑혀서 등록금을 면제받은 데다가 한 달에 40엔의 장학금도 받게 됐습니다. 지금 대학생이 한 달에 한 400만 원 정도의 장학금을 받는다고 치면 생활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특대생으로 뽑히면서 고학생활이 끝납니다. 이 장학금은 고베에 살고 있는 한 은퇴한 실업가가 제공했다고 하는데 2년 동안 총액 960엔이에요. 거의 1억 원 가까운 돈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지원을 받은 거고,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 사람의 신상을 아무리 캐물어도 결코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드러나지 않게 선행을 베푸는 게 되겠죠. 이렇게 학업에만 전념하니까 당연히 성적은 좋았을 것이고요. 이 동경제국대학에서는 18과목을 이수를 해야 되는데 성적은 우, 양, 가 세 가지밖에 없고요. 가가 하나라도 있으면 졸업을 못한다고 합니다. 입문안은 이 중에 우 8개, 양 10개 이렇게 성적을 받아서 졸업할 수 있었고요. 입문안은 1934년 3학년 때 고등문관시험 행정과에 지원합니다. 고등문관 시험에는 외교과, 행정과, 사법과 이렇게 3과가 있었는데요. 과거에 외무고시, 행정고시, 사법고시 이런 책이랑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행정과 시험에는 대단히 많은 지원자들이 응시를 하는데 1년에 한 200명, 300명 선발했습니다. 입문안은 16등이라는 아주 좋은 성적으로 1934년에 시험에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1935년에 도쿄대를 졸업하고 법학사 자격과 변호사 자격을 얻고 총독부 관리로서 발령받아서 조선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네, 이 표는 고등문관시험 조선인 합격자 수인데 20년대에는 조선인 합격자가 거의 없어요. 아예 없던 때도 있고 한 명 이럴 때도 있고요. 30년대 합격자가 늘어났는데 입문안의 시험을 봤던 1934년에는 15명으로 합격자가 좀 많았습니다. 이 조선인 합격자 수는 전체 합격자의 5%에 달했다고 하고요. 물론 그 이후에는 또 내려가서 4명이 됐던 때도 있습니다만은
인문안과 같은 사람들은 바로 이 어려운 시험에서 합격을 한 것이죠. 네, 그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은 충남 금산의 한 몰락 양반가 출신의 평범한 소년이 고학을 거치며 일본 제국 최고의 엘리트로 성장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소년 인문안이 고학으로 일본에서 최고학부를 졸업하고 또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한 것은 우리나라 전통시대의 형설지공, 그러니까 워낙 가난해서 호롱불을 켤 수가 없어서 반딧불과 눈에 반사된 달빛과 별빛으로 글을 읽고 과거에 급제했다는 형설지공을 연상케 합니다. 일제 때의 고등문관시험 합격은 조선시대의 과거시험 급제에 비견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 고학생 인문안에게서 성공하려는, 잘 되려는 노력, 수월성의 추구를 발견합니다. 수월성은 영어로는 excellence, 뛰어남을 지칭하는 말이죠. 어제나 오늘의 나보다 나아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려는, 그리고 남들보다도 뛰어나려고 애쓰는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향상을 꾀하는 마인드, 향상심입니다. 이는 일제하에서도 칭찬받을 일이지 왜 독립지사가 아니고 출세냐라고 비난할 일은 아닙니다. 물론 조선좌익은 그렇게 비난합니다. 어떻게 일제하에서 일신의 안일과 출세만을 위해서 살았느냐는 식으로 말이죠. 민족문제연구소가 이 인문안 씨를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한 게 바로 이런 평가죠.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라도 오늘의 현실을 타개하고 앞으로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분투하는 것은 칭찬할 일이지 결코 비난할 일이 아닙니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려 하는, 더 많은 성과를 내려 하는 개인들의 노력이 모여서 풍요로운 사회, 발전한 사회를 이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더 빨리 발전할 것입니다. 자기 향상을 꾀하는 개인의 노력, 이것이야말로 사회 발전의 궁극적인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왜 지금 문재인 정부를 비판합니까? 보다 나은 내일을 막기 위해서 오늘 애쓰는 사람들의 노력을 무력화시켰기 때문 아닙니까? 조국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부모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의과대학과 명문대학에 합격합니다. 이건 밤잠 안 자가면서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의 노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것이죠. 이게 통하는 사회에서는 공부를 열심히 할 이유가 없죠. 또 민노총처럼 일하고 생산하는 사람보다 더 내놓으라고 목소리 높이는, 그래서 결국은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들의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 일례가 필요 이상으로 국가공무원을 대폭 늘리고 또 공기업, 공사의 정규직을 대거 늘린 것이죠. 철밥통 아닙니까? 시장에서 평가받지 않고 시장의 평가와 상관없이 좋은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대거 만들어진 거죠. 이것이야말로 사회 구성원들을 타락시키는, 그래서 사회를 근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반면 오늘 본 일제하의 고학소년 인문안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의 고통을 참고 단련하는 개인을 보여줍니다. 자기 향상을 위해 땀 흘린 이런 개인들이 많았기에 대한민국이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고학소년 인문안은 자기 향상을 위해 애쓴 개인들의 대표적인 생생한 예입니다. 물론 인문안 개인의 노력만으로 그 어려운 고학생활을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를 도와준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대생 대우를 해주고 좋은 생활비 마련 기회를 제공해준 학교의 담임선생님을 비롯해서 많은 사막의 은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식민지에 빈궁한 고학소년 인문안이 일본의 최고학부를 졸업한 엘리트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인문안이 일제하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어떤 활약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